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내용과 그다음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인세 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선뜻 법인세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이고,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법이 바로 법인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다만 그 납세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두 가지 가운데 일단 먼저 법인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일단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을 하는데, 법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그 법인세 가운데서 법인이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부과되는 바로 세가 바로 이제 법인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법인세법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 세법의 경우에도 뭐냐면 과세 표준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공시가격으로 정해진 주택의 가격, 그 가운데 근데 6억을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고 했는데, 이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법인세법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특히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뭐냐면 법인세를 이제 인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아파트가 있을 때, 근데 내가 그 아파트를 1억에 샀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 5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의 차익이 생겼죠. 바로 이게 이제 사실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이고, 그래서 그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한 액수를 공제를 합니다. 일정한 액수를 공제를 하는데, 이 공제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비과세 소득인 경우를 빼고 공제를 하고, 비과세 소득, 그리고 또 이월된 거, 그걸 뭐라고 하는 이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월된 손실이 있을 때는 그것도 공제를 합니다. 그 밖에도 하여튼 소득 공제가 여러 가지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차익에서 뭐냐면 공제금을 뺀 나머지 액수가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인세의 경우뿐만 아니고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간에 이와 같이 법인이 주택을 양도해서 그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인의 양도소득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면 그것도 물론 이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0%부터 25%까지 10%에서 25%까지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율을 부과합니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높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법인세 부분은 기업 활동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활동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 또 개인의 소득의 증대, 이것을 꾀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우리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5%까지, 즉 최고 세율이 25%인 거죠.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인 22.7%를 훨씬 더 웃돌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1.7%입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율도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21%입니다. 우리보다 4% 낮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23.2%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15.8%입니다.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바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간에 우리는 오히려 원래 이제 법인세율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견해는 25%지만, 근데 201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래 22%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즉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법인세율을 3%를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5%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반기업적인, 기업 적대적인 그런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도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고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걸 2018년에 3%를 인상해서 25%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의 경우가 있는데, 이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뭐냐면, 자, 이건 이제 개인소득입니다. 개인소득은 이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소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고, 그게 이자소득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이 있고, 그리고 퇴직소득, 그다음에 퇴직금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퇴직소득이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 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7월 10일 바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648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의견보다는 약간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이 의견들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99.9%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대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과세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득이 있겠죠.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있죠. 또 이제 지난번 4.15 선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비나 후원금 이런 것은 정치 자금, 정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정치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는데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납부하면 10만 원 바로 그대로 세액이 그대로 공제가 되는 거죠.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고 그다음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할 때 10만 원 돌려받고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공제금액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 이런 거 또 일반 보험료 같은 거 내는 거 있죠. 보장성. 그런 보험료를 낼 때 그 보험료도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공제를 받죠. 그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10%에서 25%까지 그렇게 법인세율이 부과된다고 했죠.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의 경우,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구간이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 7월 10일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나중에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요게 이제 다릅니다. 이건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가 수정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됐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186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1명 반대하고 1명 기권해가지고 184명이 찬성을 했다. 똑같죠? 이게 바로 이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성질의 법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럼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인을 적대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인을 적대시하고 있는 관점이 이 법인세법 개정 법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세율은 10%에서 25%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10%에서 25%까지를 납부하면 되는데 이 법인세법에서는 뭐냐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양도소득입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게 가산세율을 붙입니다. 가산세율을. 그러니까 10%에서 25%까지인데, 근데 20%라고 가정합시다. 내 세율이 20%라고 가정을 하며, 그러면 20%에다가 그 가산세율을 붙이는데, 근데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가산세율이 10%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율 10% 하고, 그래서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뭐냐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었던 거죠. 양도소득의 경우에. 그렇게 내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율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걸 10%를 더 추가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산세율을 20%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10%에서 25%까지 정해진 세율에다가 20%를 더 추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가산세율을 원래 10%이던 것을 20%로 더 가산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그럼 10%를 더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세율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몇 %, 증가했는가,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가산세가 10%였는데 이걸 20%로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10%에서 20%가 바뀝니다. 100%가 가산세율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거죠. 가산세율이 100%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중간 구간에 근데 10% 가산세율이었던 것을 근데 12%, 뭐 좀 더 올린 다음에 15%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20%로 인상을 한 겁니다. 100%를 올린 거죠. 이건 기업 입장에서, 즉 법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과세 부담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번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과거에는 그 주택 그리고 또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 뭐 주택조합 같은 거, 재개발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하죠.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뭐냐면 이 분양권,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전부 주택으로 간주해서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뭐 이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가 주택으로서의 주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미실현된 거죠. 주택으로서의 그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것을 주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법인세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법은 이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엄청 때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인세법에서는 많은 것을 건드리지는 않고 그냥 추가세율을 10% 더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소득세법하고도 연관되는데 이게 사실은 모순되는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던 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말라는 의미죠. 주택을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이든 다주택자든 주택을 파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또는 강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양도를 주택 보유자가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 세율이 낮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어떡하네 그 양도세를 적게 부담하고 주택을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를 올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주택을 보유하진 말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팔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양도세율의 추가세율을 이렇게 올렸던 말은 팔지도 말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것을 만약에 유도하고 싶었다면 그 추가세율을 없애거나 또는 추가세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죠. 원래 10%였는데 20% 추가세율을 없애거나 또는 이 추가세율 10%를 5%로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만 그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가 무서워서 팔려고 해도 사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퇴양난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으로. 그런데 이 법률안을 이 개정 법률안을 제안할 때 제안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양도세율을 높여가지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그 주택시장이 사실은 더 경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강남 지역 이런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팔려고 내놓았던 그 매물들이 다 회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팔려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경직시키고 더 침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 법인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어떻게 보면 의도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금 걷는 데 관심이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이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복지 포퓰리즘 정책 펼치려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국고가 텅텅 비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을 하고 그리고 양도세 이것도 인상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를 낮춰주고 또 보유세를 낮춰준다면 또 양도세를 조금 높여가지고 사실은 부담을 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데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고 이게 정말 말이 아니죠. 그건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했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이 이 법인세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의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소득세법의 내용은 뭐냐면 표 1을 보시면은 표 1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사실은 이게 장기 보유를 한 경우에는
그 특별 공제를 해줬습니다. 특별 공제를. 그렇게, 즉,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장기 보유를 할 때는, 뭐냐면, 특별 공제를 해준 거죠.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 공제를 이번에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바로 소득세 부담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정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전에는 그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표에 보시다시피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엔 그 공제를 얼마나 해줬냐면 24%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80%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여튼 이와 같이 3년 이상부터 이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율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소득세를 그만큼 안 내야 되는 거죠. 적게 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이상의 경우는 80%를 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저는 보유 기간만 고려해 가지고 뭐냐면 공제율을 결정을 했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절반식이 돼 있죠, 그죠? 절반식 있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원래 개정 전에 보면 24%에서 80%까지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12%에서 40%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시 8%에서 40%까지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면, 자, 예컨대 개정 후에 봅시다. 예컨대 3년 이상 4년 미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보유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럼 내가 3년 이상 4년 미만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24%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일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기 때문에 12%를 공제받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그 주택을 내가 3년 이상 4년 미만 내가 소유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그 집에 살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 집에 살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거주기간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0년이 되죠. 그러면 0년이 되면 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0입니다. 내가 3년 이상 4년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받는 공제율은 0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2 플러스 0이죠. 12 플러스 0. 그래서 12%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에 비해서 절반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뭐냐면 그때는 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에다가 8% 해가지고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구주를 했다. 그렇게 되면 12%와 12% 그래서 24%를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정 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전혀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개정 전에 그 공제율의 절반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간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전부 일치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유기간이 보유기간에 비해서 거주기간이 짧거나 또는 거주기간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또는 공제를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근데 10년 이상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80% 공제를 받았죠. 그런데 현행제도 개정 후에는 10년 기간 보유하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거주한 기간이 없다. 그렇게 하면 40%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거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공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거주기간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뭐냐면 이 사실은 공제율을 낮추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 바로 개정법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건 물론 이제 이걸 그 법률 개정안 그 제안 설명에는 뭐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유만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이것 자체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건 무리다. 다시 말해서 예컨대 그런 거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는 하지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제율을 높여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공제율을 낮춘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이건 이제 1세대 1주택이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겠네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임대를 주고 나는 또 내가 발령난 지역 그 지역에 근데 뭐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학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은 임대를 하고 다른 주택을 내가 임차해서 거주할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좀 무시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냐면 하여튼 거주기간만 따져가지고 공제율을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실제로 뭐냐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공제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해 있는데 그 아파트 한 채 장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 그런 말씀 하시죠. 뭐 그런 분들은 1세대 1주택 그 주택 한 채밖에 없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컨대 뭐 내가 거주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시를 확 깎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사실은 1세대 1주택 그 보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득세법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 2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요것도 표 내용을 좀 보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주택과 그 조합원 입주권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를 같은 거로 봅니다. 과거에는 이걸 따로 봤는데 이걸 같은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 하여튼 그 개정 전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개정 전에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같은 거로 본 겁니다. 같은 거로 봐가지고 1년 미만인 경우에 만약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동안에 보유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그렇죠? 1년 미만에 매입했다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율이 40%였습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 내지 42%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6 내지 42%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40%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70%를 부과합니다. 이게 단기 양도,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세율을 높인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주택을 사고 팔았다는 말은 바로 투기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실제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1년 그 투기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시장 사정에 따라서, 근데 지금 1년 미만이지만 지금 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일종의 전부 투기권으로 본 겁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산지 1년도 안 돼서 팔고 또 다른 집으로 좀 큰 평수의 주택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부 투기 세력으로 봐가지고 뭐냐면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 원래 6%에서 42%까지 했는데 이걸 60%로 인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높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경우는 그 현행 그대로 6 내지 42%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2년 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에서 1년 미만의 경우입니다. 40%에서 70% 갔단 말은 뭡니까? 그게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오른 거죠. 그죠? 4분의 3이 오른 거죠. 4분의 3이. 그 4분의 3이 오르서 75%가 오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50%였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6 내지 42%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일률적으로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
이것이 이제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전부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가 된 겁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냐면 이 양도소득세율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담이 컸었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중과세를 하죠. 그렇다면 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경우에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걸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양도세율을 엄청나게 높을까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이번에 소득세법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인상했던 말은 이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다주택자가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원래 그 표 3을 보시면 알 수 있다 해주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했을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10%가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양도세율에다가 10%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개정 전에는 10%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 나서는 20%를 더 추가합니다. 이것도 100% 인상입니다. 원래 양도세율에다가 플러스 10이었던 것을 플러스 20% 인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바로 그런 거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세율에다가 원래 개정 전에는 20%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20%가. 그런데 그것을 30%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양도세율에다가 이제 30%를 더 추가한 세율을 적용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2주택, 1세대 1주택 경우는 아닙니다. 2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중과세율을 인상을 해가지고 중과세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걸 또 인상을 시킨 겁니다. 인상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이 소득세의 경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는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10% 중과하던 것을 이제 20% 중과한다. 그리고 또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중과하던 것을 30% 중과한다. 과세 부담을 더 늘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도소득세율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라도 양도세 무서워서 사실은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주택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보셔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개인보다는 법인의 세부담이 강화된 거니까, 또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강화된 거니까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자라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 꿈이 뭡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저는 학자가 돼서 이렇게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꿈이 다른 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나는 뭐 공부에 취미 없다. 나는 뭐 사업해 가지고 좀 재산 좀 많이 뭐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사업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공부라고 하면 질색을 합니다. 책을 펴면 잠 안 온다고 하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사업 수완 좋아가지고 사업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좀 열심히 뭐 사업해가지고 주택 한 채 마련하고 두 채 마련하고 세 채 마련하고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두 채 세 채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장의 기념차 역할을 했다. 성장의 동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좀 평수가 좁은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로, 그리고 좀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의 아파트를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로 바꾸려고 하고, 또 한 채, 그다음 두 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죠. 사실은 그건 우리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이건 어떻게 말하면 당연한 권리고 또 시장이 작동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를 어떤 형태의 재산으로 소유하는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 은행에 꼽아 놓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든지 아니면 또 아예 회사를 차리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그 선택이고 권리죠. 그런데 사실 이 법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사실은 일종의 투기꾼, 나쁜 사람 이렇게 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그래서 어떤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하여튼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명목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서 고갈되어 있는 국고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역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지. 예컨대 너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투기꾼이지, 너 좀 세금 많이 내, 이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의 목적, 조세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잉금지 원칙, 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목적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종의 보복적 과세, 또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고 정책 실패를 정책 실패의 희생양을 찾아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또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수단이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 공급 또 주택 수요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적합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강압적 수단, 조세라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바로
일종의 그 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뭐 그런 그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한 수단이 안 됩니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적합한 수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침해의 재수성이나 법익의 유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면 굳이 이와 같은 강압적인 세금, 뭐 징벌적 과세 같은 걸 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을 더 나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전혀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의 정책이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근데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 이걸 오히려 그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권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얼마나 살아 보자. 어떻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그 엿먹이는 물먹이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소비자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수요자라고 하는 것 또는 공급자 마찬가지인데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 사람들 뭐 좌파 정권의 그 무능한 그 사고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그 수명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이 정책이 또 언제까지 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청와대 사표낸 사의를 피한 6명의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반응이 그렇겠죠. 자꾸 처분하라 하니까 처분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자꾸 처분하라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그만두겠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들이 다주택, 여러 채 주택을 한 채만 아니고 다 처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주택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재인이 데리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조차도 문재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 부동산 3법 또는 그 주택 정책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훨씬 더 주택시장의 주체들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악법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전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땜질식 처방을 또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땜질식 처방을 또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점차 몰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그 부동산 3법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초강수라도 쓰지 않으면 지지율 같은 것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강수를 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나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든 초강수가 자신의 급비한 몰락을 앞당기는 초강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단순히 뭐 정치적 영역에서 또는 이념적 영역에서 좌편되거나 이게 완전히 뭐 색깔이 붉은 색깔에 가까운 그런 정치 이런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이런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잠재적 적대자들을 깨운 겁니다. 자기의 적들을 더 만들게 된 거죠. 오히려 자기 편을 더 만들려고 했던 부동산 3법이 오히려 자기의 적을 더 많이 만들고 또 그 잠재적 적들을 일깨우는 그런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악급입니다. 뭐 이 소득 다 뺏어가겠다는 양도소득 이것도 소득인데 사실은 주택을 사고 판다는 것도 굉장히 신중한 판단 또 자금 조달 계획 굉장히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집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정말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중요한 의미를 그 정말 뭐 계급 투쟁직 관점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뭐 부르주아 투기 세력 집 없는 사람은 그래 우리 편이야 좋은 사람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리고 또 보통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도 그렇겠지만은 젊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뭐 전세 뭐 조그만 달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하나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꿈을 이제 키워나가는 건데 사실 부동산 3법은 그거 다 막아버려요. 아니, 안 팔려고 합니다. 안 팔려고. 매물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뭐, 전세 내놓더라도, 이건 임대차 3법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 끝났다. 그럼 갱신 정부를 할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집을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 시장 또는 주택 시장을 사실 더 경색시키는 그런 배단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경제의 영역 또는 생활의 영역 에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마수가 뻗쳐왔는데 그런데 경제 또는 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정치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경제 이건 피부로 체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8월 15일 우리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외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악법에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분노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간에 지금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유세법이나 또는 소득세법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셔도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이런 내용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내용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법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지겹기도 한 부분인데 하여튼 두 차례에 걸친 이 세법 관련 부동산 산포에 관한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이제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출할 유일한 정당,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